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이두균 작가의 책을 준비했는데요. 바다와 나비입니다. 바다, 또 사랑과 또는 슬픔, 희망을 표현하기도 하는 나비는 어떤 이야기로 소설 속에서 펼쳐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와 나비, 이두균. 창고 문을 잠그고 돌아서던 노인이 홍인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신용을 했다. 죽은 듯이 조용한 마을에 눈에 띄는 사람이라고는 에어라지 그 노인뿐이어서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바짝 다가가던 홍인도 덩달아 멈칫거렸다.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요? 노인은 홍인의 어깨 너머로 파도가 해안 도로를 집어삼킬 듯 달려드는 모습을 굽어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동행금지가 내려졌을 터인데. 홍인은 4km쯤 전에 도로를 절반가량 가로막아 놓은 바리케이드를 지나쳐 온 적이 있다. 며칠 전부터 태풍이 근접하고 있다는 예보가 이어졌지만 도로를 완전히 차단한 것도 아닌데다가 지키는 사람도 없어 그냥 지나가도 괜찮은 모양이라 생각했다. 해안선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홍이는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 지면에 낮게 깔리는 안개를 밟으며 빗길을 헤쳐왔다. 하지만 마을에 진입하기 직전 홍이는 달리던 차를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눈앞에 바닷물에 잠긴 길이 나타났던 것이다. 홍이는 시동을 걸어놓은 채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안에 있을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는데 비바람이 의외로 거칠었다. 순식간에 빗물로 뒤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는 동안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튀어오른 파도가 머리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홍이는 이마살을 잔뜩 찌푸리며 무릉덩이 깊이를 가늠해 보았다. 차 반이 조금 넘을까? 안쪽으로 기울어진 지형을 이용해 최대한 가장자리로 비껴가더라도 바퀴가 잠기는 건 피할 수 없을 듯 싶었다. 차를 몰고 가는 도중에 자칫 시동이라도 꺼지는 날에는 위험할 지경에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목적지를 바로 지척에 둔 채 다시 돌아가기엔 그의 마음이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기엔 이제까지 너무 먼 길을 달려왔고 또 많이 지쳐 있었다. 홍이는 결심을 굳히고 차에 올랐다. 60이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같은 난관을 만난 게 어디 한두 번이랴 싶었다. 혹시 반야사라는 남자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반야사라. 절 말이요? 노인은 질문이 다소 생소하다는 듯 미간을 가운데로 모은 채 한쪽 눈썹을 가파르게 치켜 올렸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부근일 텐데요. 절이라, 절이라. 노인이 되새김질하듯 그 말을 입에 넣고 혼자 중얼거렸다. 어림잡아 이른 중간가량 되는 나이이면 그 정도는 쉽게 떠오를 수 있을 터인데도 노인은 한참 뜸을 들였다. 그걸 절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을 뒤쪽에 그 비슷한 게 하나 있긴 했지.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한동안 스님이 기거했으니까. 어딥니까, 거기가? 홍인의 물음에 노인이 손가락으로 파란 도금 강판이 얹힌 집을 가리켰다. 그쯤 어딜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마을이 많이 변한 데다 지붕 색까지 바뀐 탓인지 무척 낯설게 느껴졌다. 30년 넘게 빈집으로 버려져 있다가 외국 선원들 기숙사로 쓰기 위해 어청계에서 수리를 했지. 지금은 뭐 그 선원들도 죄다 떠나버려서 다시 빈집이 되었지만, 그런데 어째 그 절집을 물어보는 거요? 노인이 헛기침을 하며 홍인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거기 살던 스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 아까 집이 빈지 30년이 넘었다지 않았어. 그 전에 열반했다는 말이지. 도반인가 뭔가 하는 스님들이 찾아와서 시신과 함께 유품을 수습해 간 후로는 그쪽과는 완전히 인연이 끊겼어. 사실 절이라 해도 단청이 입혀져 있기를 했나, 현판이 있기를 했나, 그냥 작은 부처님 하나 모셔져 있었던 것뿐으로 일반 여염집과 크게 구별도 되지 않았지. 그나마 내가 기억하는 이유도 절 때문이 아니라 그 스님과 관련된 행적이 워낙 특이했던 까닭이라오. 어떤 젊은 여자와 함께 살았거든. 아니, 정확하게는 잠시 데리고 있었다고 하는 게 더 옳은 말이지. 거기엔 또 기막힌 사연이 있었다오. 노인은 말이 길어지는지 주섬주섬 담배 하나를 꺼내 입에 물었다. 내가 13살 때니까 아마 60년이 조금 더 지난 일이요. 그날이 추석이었지.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폭풍이 온 데서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난리가 난 거야. 그냥 폭풍이 아니라 예보에도 없던 초대형 태풍이 들이닥친 거지. 비바람에 파도에 마을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 지붕이 날아가고 배가 부서지고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려 가기도 했으니까. 정신을 차렸을 땐 아비규환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어.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젠 좀 살만해지나 했는데 그 사달이 난 거야.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모든 걸 쓸어간 그 파도에 거꾸로 한 여자가 떠밀려 온 거요. 여자는 산딸이 임박했는지 배가 남산만 했는데 요행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어. 모두가 경황이 없던 차라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스님이 여자를 그 반야사라는 절집으로 데려갔소. 여자는 어디서 왔다던가요? 글쎄, 그게 수수께끼야. 여자가 전혀 입을 열지 않았거든. 벙어리는 아닌 것 같았는데 도무지 말을 안 했으니 뭐든 알 수가 있었어야지. 노인이 한숨과 함께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머리 위로 연기가 솟구치기가 무섭게 바람이 달려와 잽싸게 그 흔적을 지웠다.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 뒤가 더 이상했지. 노인이 잠시 말을 끊고 홍인을 쳐다봤다. 홍인의 정체가 다시금 궁금해진 까닭이었다. 하지만 한번 터진 본물을 쉽사리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노인이 헛기침을 한 번 더 한 후 말을 이어갔다. 한 달포쯤 뒤에 여자가 애를 낳았는데 며칠 젖을 불리며 잘 지내는가 싶더니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떤 사람은 애를 놔두고 그냥 도망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도로 바다로 돌아갔다고 했지.
애당초 바다에 빠져 죽은 목숨인데 애 때문에 살아나오게 됐으니 애를 이 세상에 내려놓자마자 도로 돌아간 거라고. 어쨌든 참 모진 여자였어. 젖먹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떠나버렸으니까 말이야. 그 다음 이야기는 홍인도 잘 알고 있었다. 여자가 두고 간 젖먹이는 스님이 입적시켜 혼자 키우게 됐고 그 애는 사춘기를 지나자마자 마을을 떠나버린 것이다. 그런데 왠지 대개낯이 많이 있구먼. 혹시 그 절집과는 어떤 인연이요? 호기심 가득한 노인의 시선을 얼굴에서 떼어버리기라도 하듯 홍인이 옆으로 고개를 돌리다가 문득 한 지점에서 멈췄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여자 하나가 방파제 위에 올라가 있었다. 홍인을 따라 무심코 고개를 돌리던 노인이 이내 뜨악한 표정을 지었다. 저 여자는 이런 날씨에 왜 또 저렇게 나와 있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노인이 벼랑간 소리를 내지르며 그쪽으로 달려갔다. 노인의 태도로 보아 전혀 모르는 여자가 아닌 것만은 분명했다. 이봐요! 지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거긴 위험하다고! 홍이는 물끄러미 그들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반야사는 단순히 수리만 한 게 아니었다. 터만 그대로일 뿐이지 새로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기단과 지대석은 콘크리트로 얼버무려져 있었고 지붕을 떠받치던 기둥도 실팍한 제 모습을 감추고 보이지 않았다. 홍이는 혹시 원래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샅샅이 뜯어봤지만 숫제 구조를 변경해 버린 데다 시멘트와 페인트를 겹겹이 덧입혀 놓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마당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던 장독대와 그 옆에 서 있던 살구나무마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나마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건 거실 마루로 통하는 곳에 놓인 돛돌이 전부였다. 홍이는 돛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게 그가 3살 무렵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물론 그것도 나중에 스님에게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이었다. 다른 애들에 비해 유난히 첫걸음마가 늦었던 홍이는 막상 2발로 걸을 줄 알게 된 후에도 좀처럼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마치 방과 법당으로 쓰인 거실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뒹굴며 놀았다. 처음엔 애 보기의 편리함 때문에 그냥 두고 지켜보기만 하던 스님도 차츰 걱정이 되는지 이따금씩 홍인을 마당에 내려놓으려 했지만 홍인은 한사코 거부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돛돌이었다. 바닥에서 거실 마루까지는 불과 30cm 남짓한 높이여서 그 당시 홍인의 키에 견주어 보더라도 필요성이 있을 리 만무했지만 스님은 홍인이 마당으로 내려가지 않으려 하는 게 그 높이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돛돌의 효과는 거의 없었다. 홍이는 돛돌이 놓이고 난 뒤에도 오랫동안 마당에 내려가지 않았던 것이다. 정작 홍인을 밖으로 이끈 건 그 돛돌이 아니라 이웃에 새로 이사온 연희라는 여자애였다. 집 안팎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홍인이 돛돌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문을 잠가놓은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둔 탓에 안쪽에 엉덩이를 걸치고 있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집안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구 버려져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코를 찌를 정도로 역한 냄새를 풍겼다.
홍인이 탄식하듯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태풍이 턱 밑까지 바짝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오히려 한결 낮게 잦아들었다. 홍이는 야트막한 담장 너머로 앙상한 지붕을 드러내놓고 있는 집을 굽어봤다. 부부가 함께 행상을 한 탓에 늘 혼자 남겨진 연희와 남매처럼 지내면서 마치 친가처럼 느껴지던 집. 어쩌면 자신이 적을 두고 있던 반야사보다 정작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는 곳이었다. 홍이는 듬성듬성 이가 빠져나간 기와를 보며 오랫동안 추억을 곱씹었다. 그 집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홍인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이었다. 오빠, 무서워. 가지 마. 고향 산청으로부터 갑작스런 부고를 전해 들은 연희의 부모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홍인에게 연희를 부탁하고 떠났다. 세상을 버린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삼촌이고 보면 마땅히 부모를 따라 나서야 하는 게 당연한 경우였지만 때마침 연희가 중간고사를 앞둔 시기라 그러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자정이 지나 막 잠드는 걸 지켜보고 일어서려는 홍인의 팔을 연희가 잡았다. 눈을 감고 있길래 잠자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었다. 개슴츠레하게 실눈을 뜨고 있는 연희는 평소 때와는 많이 달랐다. 마치 무엇에게 취약이라도 한 듯 두 볼이 사과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고 입술은 형광색을 띠며 투명하게 빛났다. 신혈이 끓는 사람처럼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가 싶더니 알싸한 향내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홍이는 그만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다. 다만 어떤 알 수 없는 것에 이끌려 꿈과 현실의 경계를 마구 넘나들고 있는 느낌뿐이었다. 담장을 넘어온 스님의 목소리에 홍인이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을 땐 연희가 거짓말처럼 품 안에 잠들어 있었다.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아래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꽃봉오리 같은 가슴이 이불 밖으로 선명히 모습을 드러냈다. 홍이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싸늘한 밤바람이 뒤통수를 호되게 후려치고 지나가자 새삼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바람이 거칠어지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천지간 가득한 바람살을 헤집고 그 소리는 널리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홍이는 접었던 허리를 고추 세우고 이내 속에 잠기는 마을을 휘둘러 봤다. 일찌감치 태풍에 대비를 해두었기 때문인지 마을은 수선스럽지 않고 고요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의 집은 갑자기 이사를 했다. 고향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부모를 모시던 연희 삼촌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그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해진 것이다. 연희 아버지에게 또 다른 피부치가 있다면 혹 모를까. 상황이 그렇게 되자 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평생 농사일로 뼈마디가 다 닳아버린 팔순의 아버지와 약간의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지금 사는 곳으로 데리고 올 수는 없었던 것이다. 연희 부모는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가산 정리를 서둘렀다. 금매로 집을 내놓고도 기다리기가 못했던지 연희 어머니 먼저 산청으로 돌아갔다. 길어도 일주일 남짓이라면 몰라도 충격으로 몸져 누운 부모를 얼굴도 잘 모르는 먼 친척에게 계속 맡겨둘 수 없다고 했다. 이사 준비를 한다고 해봐야 짐을 싸기 전까지는 외형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도 없었지만
연인의 집은 어쩐지 이전과 다르게 분위기부터 어수선하고 횡댕그렁한 느낌이 들었다. 홍이는 그때까지도 좀처럼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연희 곁을 겉돌기만 했다. 정작 그녀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홍인을 대했으나 그는 그렇게 하질 못했다. 그녀를 마주하면 마치 가슴 위에 커다란 돌을 올려놓은 것 같이 마음이 무거웠다. 어떻게든 그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기엔 그것은 아직 홍인에게 너무 벅찬 과제였고 끝끝내 풀지 못할 숙제였다. 결국 홍인은 연희가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장래에 대한 아무런 언지를 주지 못했다. 그녀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뒤늦은 죄책감과 무기력감이 홍인을 휩싸고 괴롭혔다. 홍인은 급기야 반야사를 떠날 결심을 했다. 실타래처럼 얽힌 삶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이곳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엄마로부터 시작된 이곳과의 인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이어졌을지도 모를 인연을 끝내기 위해 사실 홍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오고 있었다. 다만 그 시기가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 터무니없이 앞당겨진 것뿐이라고 여겼다. 홍인이 그런 결심을 굳혀가고 있던 무렵 스님은 거실 마루 끝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말을 흘렸다. 어릴 땐 잘 모르겠더니 연희가 내 어미를 많이 닮았더구나. 그래서 내가 그처럼 그 애에게 끌리는 게 아닌가 싶었다. 너희들 사이에는 인생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는데 처마 끝에 매달아 놓은 풍경이 울렸다. 풍경 소리는 곧장 홍인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와 안을 마구 휘저어 놓았다. 마침내 집을 나온 홍인의 발걸음은 그러나 연희가 살고 있는 곳과 정반대 방향을 향했다.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수록 왠지 다시는 만나서 안 된다는 생각도 그만큼 더 두터워졌던 것이다. 역시 여기 있었구먼. 생각지도 않은 목소리에 홍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언제 왔는지 노인이 그 앞에 서 있었다. 노인은 엉거주춤 일어서는 홍인을 도로 주저앉히고 마당 안에 굴러다니는 플라스틱 의자 하나를 처마 밑으로 끌어당겼다. 갑자기 사라져서 어딜 갔나 했지. 노인이 우위에 맺혀있는 빗방울을 털어내며 홍인을 내려다봤다.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은 게 잠옷 야속했던지 섭섭한 표정을 애써 숨기지 않았다. 아깐 막연히 그냥 누굴 좀 많이 닮았나 싶더니 집에 들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알겠더라고. 자넨 그 여자 아들이야. 스님이 데리고 키우던 이름이 홍인이라고 했지 아마. 잠시 말을 끊고 눈치를 살피던 노인은 홍인이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자 확신을 가진 듯 대화를 이어갔다. 그래, 혼자 어쩐 일인가? 결혼은 했고? 홍인은 재빨리 머릿속을 뒤적여 노인을 찾아봤으나 워낙 세월이 많이 흐른 데다 나이 차가 나는 까닭인지 선뜻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한 번 했었죠. 연희와의 그 일이 있고 난 후 홍인은 좀처럼 자신의 여자를 만나지 못했다. 뒤늦은 회한 때문에 한동안 여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에 대해 어느 정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나 그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압으로 희미해져 갔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낯선 도시에서 오랫동안 힘들게 살다 보니
오히려 그녀와 맺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홍이는 무시로 뒤바뀌는 환경 속에서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그나마 그런 모습을 좋게 본 이웃의 도움으로 홍이는 마트에서 붙박이로 일하게 됐고 10년쯤 지나 귀촌을 결심한 주인을 대신해 그 마트를 인수할 수 있었다. 그러다 마흔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거래처에서 일하던 한 여자를 알게 됐다.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 홍기를 놓쳐버렸다는 그 여자는 생각이 급격히 한쪽으로 기울어질 정도로 밉거나 예쁘다고 할 수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 딱히 특별한 마음이 생길 까닭도 없었다. 하지만 주위에서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다. 자신들이 나서지 않으면 평생 독신으로 늙어갈 것처럼 보였는지 기다려도 별 사람 없다느니 살다 보면 없던 정도 생긴다느니 하는 말들로 양쪽을 부추겼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게 주요했던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영영 결혼을 못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두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다. 결국 그렇게 휩쓸리다 보니 등 떠밀려 결혼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사리 맺은 인연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2년이 채 안 돼 IMF 사태가 터졌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도 다 거짓이었다. 홍인이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올렸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데는 채 반년이 걸리지 않았다.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으로 변했고 대출이자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다. 부지불식간에 집과 마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홍이는 빚만 잔뜩 거머쥐게 됐다. 서로 간의 견고한 믿음이나 오랜 세월 애틋한 추억이 뒷받침하고 있던 사이도 아니어서 홍인의 결혼 생활은 쉽게 허물어져 내렸다. 아내와 헤어지는 건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웠다. 에오라지 한 가닥밖에 남아있지 않은 연줄이 끊긴 연처럼 홍인에겐 그때부터 긴 유랑의 삶이 시작됐다. 족쇄처럼 일상을 옥죄고 있던 부채의 문제마저 파산 신청을 한 끝에 어찌어찌해서 덜어내고 나자 더더욱 그를 올가맬 것이 사라졌다. 공사장을 따라 남에서 북으로, 동에서 서로 떠돌다 보니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누구 하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 환갑이 지나간 것도 몇 달 뒤에 알았다. 홍인이 반야사를 아주 잊은 듯이 살다가 갑자기 떠올리게 된 건 지난 봄 새로 옮긴 원룸 하단에 살구꽃이 핀 걸 보고 나서부터였다.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 아무렇게나 꽂아놓은 수목 중에 하나가 살구나무일 거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는데 요행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아 꽃을 피워 올렸던 것이다. 혹시 이곳을 떠나게 되거든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말거라. 스님은 홍인이 이 마을을 떠나가게 될 걸 예상이라도 한 듯이 아니면 이 마을을 떠나길 바라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자주 그렇게 말하곤 했었다. 그 역시 홍인이 아니었으면 진즉에 떠날 인연이었다고도 했다. 그래서일까 홍인은 살구가 노랗게 익어 땅에 떨어지고 난 후에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만약 지난주에 공사장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목을 겹질려 쉬게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공교롭게도 엊그제 일기예보에서 60여 년 만에 큰 태풍이 이쪽으로 온다는 소식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면. 하지만 홍인이 이곳을 찾게 된 것도 엄밀히 말해 오롯이 자신만의 의지는 아니었다. 오늘 아침 창문을 비집고 들어온 햇살이 방바닥에 보자기처럼 펼쳐지는 걸 보며
홍이는 갑자기 선불 맞은 노루같이 허둥거렸다. 웬일인지 집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그의 등을 억세게 떠밀었다. 황망히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와 차에 시동을 걸자 이정표처럼 퍼뜩 떠오른 것이 이곳이었다. 홍이는 그때부터 300km가 넘는 길을 쉬지 않고 달렸다.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줄곧 그를 이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말하자면 홍인이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그만큼 많은 시간과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필요했던 것이다. 참, 그리고 아까 생각난 게 하나가 더 있네. 스님이 임종을 앞두고 했다는 말인데 자네 어머니는 한평생 바다가 부르는 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더군. 바닷가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젊은 시절 어쩌다 딱 한 번 바다를 본 것뿐인데도 말이야. 바다에 대한 인상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줄곧 거기에 사로잡혀 살았다더라고. 어쩌면 바닷사람을 만난 건지도 모르지. 그래서 스님은 자네가 이곳에서 멀리 떠나서 살았으면 했다네. 바다는 생명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종착점이기도 하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스님은 자네가 조금이라도 어머니를 닮았다면 언젠가 다시 올 거로 생각한 모양이야. 그게 스님이 마지막까지 이곳을 떠나지 못한 이유였을까? 그렇다면 자신에게 돌아오지 말라고 못 박을 필요까지는 없는 게 아닌가? 흥이는 얼핏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도무지 스님의 진짜 속마음이 가늠되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 사이도 보통 인연은 아닐 듯 싶네. 자네 어머니를 처음 발견한 게 바로 나였으니까 말이야. 노인은 별 반향 없이 토막토막 끊어지는 대화가 탐탁지 않았던지 뜻밖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 놓았다. 아니나 다를까 홍인이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노인을 주시했다. 친구들과 해변을 서성거리며 땔감을 줍고 있는데 멀리서 웬 나비떼가 무리를 지어 날고 있더군. 무슨 영문인가 싶어 달려갔지. 그런데 거기에 자네 어머니가 자는 듯 누워 있더라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예쁜 여자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 우린 모두 꿈을 꾸는 것 같은 몽롱한 느낌에 빠져들었지. 꽃도 없는 해변에 나비떼라니. 노인은 상대의 이목을 끌어내려던 본래 의도와 달리 자신이 펼쳐놓은 이야기에 취해 홍인의 반응 따위는 눈여겨보지도 않았다. 홍인 역시 갑자기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바람에 머릿속이 일순간 뒤죽박죽 되어버린 느낌이 들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바다에서 왔다가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뜬금없는데 나비 이야기는 또 뭐란 말인가? 삶이란 것이 원래 실체에 다가갈수록 오히려 모호해지는 거라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비약이 심한 게 아닌가 싶었다. 바로 그때 홍인에게 두서없이 떠오른 장면 하나가 있었다. 몇 년 전 제주도에 돈과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개발 광풍이 불 때였다. 홍인 또한 육지에 비해 2배가 넘는 일당을 따라 그 대열에 합류했다. 차를 가지고 목포에서 제주로 떠나는 여객선 위에서 홍인은 우연히 바다를 건너는 나비를 발견했다. 흑산도를 지난 지 채 몇 분이 되지 않은 지점이어서 그야말로 망망대해 한가운데였다. 처음엔 자신의 눈을 먼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게 나비임이 확인되자 선착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동승했으리라 여겼다. 그런데 나비는 그런 홍인의 추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잠시 난간에 앉아 있다가 배가 진행해 가는 정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이제껏 늘 그래왔던 것처럼 조금도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는 아주 여유 있는 날갯짓이었다. 그 경이로움이란. 홍이는 나비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동안 그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봤다. 그런데 그게 왜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것일까? 별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들로 머리가 지끈거리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낯설고 어색한 긴 침묵이 흘렀다. 홍이는 굳이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노인의 시선이 자신의 얼굴에 달라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었다. 홍이는 노인의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까발려 봐야 자랑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남루한 인생이었다. 아까 그 여자는 누굽니까? 아이와 노인은 잠시 눈만 돌려도 관심의 대상이 바뀐다더니 노인은 홍인의 의도대로 쉽게 넘어와 주었다. 글쎄, 요아 펜션에 혼자 묵고 있는 여자인데 여기 온 지 한 일주일쯤 됐지. 틈만 나면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어. 무슨 사연이 있는 여자인 줄 짐작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날에 그렇게 바닷가에 나와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 홍인이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어차피 노인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라 그 대답이 그다지 중요히 않았던 것이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노인은 이야기가 궁해지자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이따가 잠잘 때가 필요하면 우리 집으로 내려오게. 마트 바로 뒤가 우리 집이야. 노인은 홍인의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그 말만 내뱉고는 총총히 사라졌다. 어둠이 짙어지면서 비바람이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다. 비바람은 숫째 집을 날려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무서운 기세로 흔들어댔다. 입을 앙다문 거실문이 그때마다 힘겨운 신음을 뱉어냈다. 홍인이 앉아있는 처마 밑으로도 빗줄기가 들이쳤다. 바지 밑단으로 스며든 빗물이 어느새 종아리까지 흥건히 적시고 있었다. 홍이는 어쩔 수 없이 몸을 일으켰다. 기둥 옆에 세워두었던 우산을 펼쳐 들었지만 얼마 견디지 못하고 뒤집혀 버렸다. 홍이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가풀막진 길을 따라 비바람이 노도처럼 밀어 닥쳤다. 물먹은 스펀지로 얼굴을 덮어 씌우듯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몸을 돌리자 비바람이 이번에는 등을 떠밀었다. 홍이는 재빨리 앞서풀 여미며 대문간 뒤로 몸을 숨겼다. 골목 입구까지는 불과 20여 미터 남짓한 거리였지만 끝도 없이 아득히 멀어 보였다. 모퉁이에 세워진 보안등이 금세라도 지워질 듯 가물거렸다. 홍이는 잠시 주저하며 비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지만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그의 온몸은 비에 흠뻑 젖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도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홍이는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몸을 잔뜩 수그린 채 안간힘을 쓰며 비바람을 헤치고 걸었다.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갈 때마다 그의 입에서 저절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홍인이 간신히 골목을 빠져나왔을 때 그는 남은 힘을 모조리 소진한 느낌이 들었다. 골목길에 비하면 거리의 비바람은 한결 견딜만 했다. 홍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노인의 집을 쳐다봤다. 노인의 집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불이란 불을 죄다 켜두었는지 어둠 속에서 그 집만 유독 환하게 밝았다. 어쩐지 그 안에는 노인 내외의 따뜻한 저녁상과
포근한 대화가 깃들어 있을 것 같았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홍인이 간절히 누리고 싶었던 일상. 홍인은 그러나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도저히 거기에 다가갈 수 없는 어떤 거리감을 느꼈다. 해안가에 낮게 들이온 전선이 스산한 울음소리를 냈다. 홍이는 차 안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손잡이를 잡은 채 방파제 쪽에 시선을 고정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희끄무레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것이다. 홍이는 먼 바다로 달려나간 등대 불빛이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 아까 그 여자였다. 지금쯤 노인에 의해 펜션 안으로 돌아가 있어야 할 터인데 어쩐 일인가 싶었다. 홍이는 서둘러 시동을 켜고 차를 그쪽으로 몰아갔다. 구동축이 물이 들어갔는지 가속 페달이 잘 듣지 않았다. 브레이크는 더 뻑뻑했다. 방파제 진입로에는 바리케이드에 가로막혀 있었다. 홍이는 여자 쪽을 향해 원거리 등을 고정해 둔 채 차에서 뛰어내렸다. 거긴 위험해요. 빨리 이쪽으로 나와요. 홍인의 외침이 안 들리는지 여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비바람을 안고 아주 느리게, 하지만 조금씩 바다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너머로 등대 불빛이 빠른 속도로 바다를 가로지르며 달려갔다. 홍이는 불빛이 닿을 때마다 소스라치며 일어서는 파도를 보았다. 홍이는 단숨에 바리케이드를 다 넘고 여자에게 달려갔다. 여자는 생각보다 훨씬 작고 가냘팠다. 이런 책으로 어떻게 비바람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지 신기할 정도였다. 돌아가요. 어서. 홍인이 여자 팔을 잡았다. 여자가 흠칫거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여자는 그때까지도 홍인이 그처럼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어둠 속에서 여자의 커다란 두 눈만이 또렷이 빛났다. 그 눈빛이 아주 짧은 순간 많은 말을 담았다. 하지만 홍인은 그 말을 읽을 수 없었다. 여자가 홍인의 손을 뿌리쳤다. 뼈대만 남은 앙상한 팔에 어떻게 그처럼 강한 힘이 숨겨져 있었는지 홍인은 그만 맥없이 그녀를 놓치고 말았다. 그 와중에 단추가 뜯겨 나갔던지 여자의 옷자락이 깃발처럼 바람에 펄럭거렸다. 여자가 다시 방파제 끝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여자는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비바람에 맞섰다. 홍이는 그 모습에서 바다를 건너 이 세상의 시작이자 끝을 향해 날아가는 한 마리 나비를 보았다. 누구도 가르쳐준 적이 없기에 바다의 깊이를 모르는 나비. 아무 두려움 없는 나비의 황홀하고 장엄한 날갯짓이었다. 홍인이 넋을 놓고 바라보는 동안 여자는 그만큼 더 멀어져 갔다. 조만간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기라도 할 기세였다. 홍인이 재빨리 달려가 어깨 뒤로 여자를 감싸 안았다. 왜 이래요 정말? 여긴 위험하다고요. 여자가 일순간 움직임을 멈췄다. 딱딱하게 곤두세운 두 어깨로 덮어누른 홍인의 체중을 완강하게 버텨내는가 싶더니 갑자기 허물어지듯 무너져 내렸다. 홍인은 여자를 안은 채 바닥에 나동그러졌다. 홍인이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딱딱하기만 하던 여자의 몸은 어느 틈에 연체동물처럼 흐물흐물 풀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여자는 이제까지 꿋꿋이 맞서오던 비바람에 맥없이 쓰러지더니 그대로 홍인의 품에 안겼다. 멀리 산등성이를 돌아온 등대 불빛이 마을과 도로를 한꺼번에 건너뛰고 난 뒤 빠른 속도로 방파제를 향해 달려왔다. 엉겁결에 여자를 끌어안은 홍이는 천천히
품에서 그녀를 떼어냈다. 때마침 불빛이 그 곁을 스쳐 지나며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 순간 홍이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쩐 일인지 그녀가 연희를 꼭 빼닮았던 것이다. 어떻게? 홍이는 온몸에서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것처럼 맥이 풀렸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파도가 등대를 통째로 집어삼키며 다가오고 있었다. 이득균 작가의 바다와 나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작품의 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여름 끝 무렵 동해로 태풍이 들이닥쳤고 나는 그 바다를 향해 떠났다. 바닷가에서 만난 노인은 평생 처음 보는 큰 바람이라고 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독한 비바람에 7번 국도는 텅 비어 있었고 나는 속도를 늦추는 대신 음악을 한껏 높인 채 앞으로 나아갔다. 차는 38선을 넘어 민통선 앞에서 멈췄다. 도로를 막아선 군인이 더는 갈 수 없다고 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바람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등대를 훌쩍 뛰어넘는 파도와 부지불식간에 마을을 집어삼키는 해물을 보며 피가 끓어오르는 전율을 느꼈고 삶과 죽음을 일통하는 그 무엇을 보았다. 조만간 소설로 써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한동안 원고지에 옮길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 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길고 짧은 몇 편의 글을 쓰면서도 나는 계속 숙제를 미루기만 했다. 대신 거기서 느낀 몇 가지 소소한 생각의 편린들은 다른 작품에 혼재되어 남았다. 그리고 지난 겨울 아주 오래된 숙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 작품을 썼다. 이득균 작가는 문경 가은 출생으로 소설가이자 아동 문학가인데요. MBC 창작동화 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이득균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행복한 시간 이어지시길 바랄게요.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이었습니다.